영국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는 2019년에 방영된 BBC 시리즈로 2019년부터 2034년까지 약 15년에 걸친 영국의 평범한 가족의 일대기를 다루는 근미래 디스토피아 드라마입니다. 닥터 후의 메인 작가로 유명한 러셀 T 데이비스가 제작과 각본을 맡았고 영국 드라마 연출을 자주 맡는 사이먼 셀란 존스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이 겪는 일은 포퓰리즘의 부상, 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전염병, 강경한 이민 정책,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현상과 맞물리며 전개됩니다. 2019년 방영 당시에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린다는 말이 나왔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우리에게 드라마의 많은 부분은 단순히 부정적인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을 예언하는 것 같은 묘연한 느낌이 듭니다. 그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내내 우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를 보며 마치 별개의 일처럼 보이던 정치와 개인의 삶을 엮어내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과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야기 혹은 영화, 드라마의 역할을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라마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가족은 형제자매 4명과 그들의 할머니 뮤리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엠마 톰슨이 연기하는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 비브 룩의 급부상과 트럼프의 재선 확정, 독일의 메르켈 총리 사망, 미국이 중국 인공섬에 핵폭탄을 쏘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1에서는 캐릭터들이 소개됩니다. 그 와중에 비브록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TV에 나와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와중에도 캐릭터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며 정치와 개인의 삶은 별개로 진행되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정치와 가족의 이야기가 맞물리는 시점은 바로 에피소드 1이 끝나갈 때쯤 걸려오는 둘째 이디스의 전화입니다. 형제자매 중 둘째인 이디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회운동을 합니다. 할머니 뮤리엘의 생일을 맞아 이디스를 제외한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저녁을 먹던 그 순간 미국이 중국에 핵을 쐈다는 경보가 울리고 핵이 향해 오고 있는 섬 근처에 있던 이디스가 영상통화를 겁니다. 이디스의 화면 너머에서 섬광이 터지고 가족은 패닉에 빠지며 에피소드 1이 끝납니다. 에피소드 2는 방사능 피폭 후 겨우 살아남은 이디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특히 맏형 스티븐과 셋째 데니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스티븐은 안정적인 재정관리사 직업과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영국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로 그가 주거래 하던 은행이 도산하며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는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배달기사, 신약 실험대상 등 11개의 직업을 한꺼번에 수행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는 극중 미래의 긱 이코노미와 초불안정 노동시장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데니얼은 난민 캠프에서 일하며 인간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곳에서 만난 난민 빅토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이 사랑을 택하고 남편을 떠나지만 분노한 남편이 빅토르의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빅토르는 체포되어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극우 정치인 비브룩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환멸과 사회적 불안정이 그녀를 지지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막내 로지는 특히 비브룩의 직설적인 화법과 파격적인 정치 스타일에 매료되어 열렬한 지지자가 됩니다. 에피소드 3에서는 로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신모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자동 조리 기계의 등장으로 실직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로지는 생계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며 고군분투합니다. 한편 스티븐의 딸 베서니는 미래 유망 직종인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트랜스휴먼이 되기 위한 불법 수술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이 무렵 비브록이 이끄는 사성당은 급부상하여 영국 총선에서 두 주요 정당 사이에서 15석을 차지하여 캐스팅 보트가 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에피소드 내에서 비브록은 마침내 영국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의 강경한 정책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나라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정치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데니얼은 추방당한 빅토르를 되찾기 위해 스페인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반난민 정서가 강해져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데니얼은 빅토르를 구출하기 위해 난민 브로커에게 의지하지만 사기를 당해 돈과 여권을 잃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로 난민 보트에 올라타지만 과적된 보트
보트는 해변 근처에서 전복되고 데니얼은 익사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빅토르는 몰래 영국으로 돌아가 데니얼의 가족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 와중에 스티브는 가족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나 내연녀 집으로 쫓겨나고 개인적인 삶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전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로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락의 끝자락에서 절망과 고통을 맞이합니다. 에피소드 외에 감염병이 도시 전역에 퍼지고 방사능 테러로 인한 공포가 확산됩니다. 비브록은 어스트와일이라는 수용소를 설립하여 감염자와 정치적 반대파를 격리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이디스는 어스트와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몰래 잠입합니다. 스티브는 과거의 인맥을 되살려 친구의 회사에 취직하지만 그 회사는 바로 어스트와일을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데니얼의 죽음을 빅토르의 탓으로 돌리던 스티브는 복수심에 빅토르를 어스트와일로 보내버립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배선이는 충격에 빠집니다. 마지막 결말인 에피소드 6에서 비브록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합니다. 공영방송 BBC를 강제로 폐쇄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합니다. 배선이는 자신이 본 진실을 이디스에게 털어놓고 이디스는 빅토르를 구출하기 위해 어스트와일로 향합니다. 이디스는 목숨을 걸고 빅토르를 구출해내며 어스트와일의 만행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결국 비브록은 체포되고 영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디스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의식을 데이터로 업로드하며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원래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들이 직접 시청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줄거리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개인적으로 각본이 너무 좋아서 전체 스토리의 큰 줄기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디테일이 많으니 꼭 직접 시청한다면 단순히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각본적인 측면에서 매 에피소드가 단순히 1시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 에피소드 전체를 통해 기승전결이 몰입감 있게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분의 용두사미로 끝나는 드라마가 아닌 다양한 소재와 인물들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인물이 각각 입체적인 서사를 가지고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과 얽히고 설키며 성장해 나가는 전개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데니얼과 빅토르의 이야기가 이야기의 핵심 축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어려운데 마치 군상극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비중을 가지고 서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지 이야기적 측면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에서도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22년에 보수당 총리 리즈 트러스가 경제 위기 속에서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최당위로 해임당했으며 드라마 속 1200명을 죽인 원숭이 감염병은 현실에서 훨씬 더 큰 피해를 낸 코로나19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극우화 역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극우 정당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민자와 소수자를 탄압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드라마 속 트랜스 휴먼 기술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등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부자들의 소비가 국가 전체에 낙수 효과를 준다는 주장이 이론뿐이었음을 이제는 모두 압니다. 이 드라마가 그 어떤 디스토피아 영화보다도 우울하게 느껴진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운석 충돌이나 핵전쟁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끈질기고 서서히 악화되는 방식으로 망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1년에 비가 80일 넘게 와도 내 가족이 끔찍한 방식으로 죽게 되어도 우리는 그 트라우마와 현실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사실은 그동안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 살아왔던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믿고 싶어 합니다. 교육이나 기술 규제와 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소적이게 됩니다. 뮤리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부 다 우리 탓이야. 여기 있는 우리는 종일 남 탓을 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핑계를 대지. 우린 너무 무기력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이야. 난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한 순간을 봤다. 처음은 슈퍼마켓이었어. 계산대 여자들을 자동 계산대로 바꾼 게 시작이었지. 20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싫다고 불평하기만 하고 참고 살았어. 이제 계산대 여자들은 다 사라졌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참 잘했지. 그러니 우리 탓이 맞아. 우리가 만든 세상이야. This is the world we built.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뻔하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디스는 우리가 그저 데이터도 사실도 아닌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결국에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포퓰리즘은 절망과 냉소 그리고 유머에서 자라납니다. 희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이 드라마가 그 많은 절망적인 시나리오를 열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에 방영될 당시에는 디스토피아처럼 느껴졌던 이 드라마가 2024년인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큐에 가깝게 느껴지는 이어즈 앤 이어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